안녕하세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60대 여자예요. 저는 남편 뒷바라지부터 아들 시댁 뒷바라지까지 뒷바라지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게 여자 팔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살면 별일을 다 겪지만 작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드라마 작가가 써도 이렇게는 못 쓸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마음도 좀 추스르고 생활도 자리를 잡았고요. 근데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 손이 떨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단 한 글자도 보탠 거 없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목포 출신이에요. 오남매 중 셋째인데 솔직히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선 타시다가 다치신 뒤로 어머니 혼자 식당 일 하며 우리를 키우셨는데 솔직히 키웠다기보다 굶기지 않은 거에 더 가까웠죠. 18에 친척 소개로 떠돌듯 일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자리를 잡은 게 시장 생선 파는 좌판이었죠. 새벽 4시에 나가서 경매받고 손질하고 하루 종일 서서 팔았죠. 손님한테 욕먹는 건 기본이고 옆에 좌판 아줌마가 자리 뺏으려고 새벽부터 짐을 갖다 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장사하던 때 시장에 오며 가며 보던 어르신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면서 장사를 접었어요. 남편이 그랬죠. 내 여자는 밖에서 고생 안 시킨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누군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싫을 리가 있나요? 그렇게 동네에서 박사장 부인으로 불리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요. 근데 그 남부럽지 않다는 게 남들 눈에 그렇다는 거지 안에서 뭐가 썩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연애 시절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적도 없었고 만날 때마다 꽃은 아니어도 작은 빵이나 음료를 하나씩 주머니에 넣었다가 주곤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밖에서는 여전히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친구들 모임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후배들 밥값은 척척 내주며 형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 경조사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처음엔 남자가 원래 밖에서 힘들면 집에서 말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넘어가니까 이건 성격이 아니라 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업도 많이 벌였어요. 건설 하도급을 하다가 부동산 중개, 무역업에도 손을 댔고요. 근데 저한테는 구체적인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내가 더 알아서 하고 있어. 그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그러다 일이 생긴 건 3년 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갔더니 남편이 소파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고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 차리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가 그랬어요.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했지만 오른쪽 마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이전처럼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오른쪽 팔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게 됐고 말도
으 정도만 겨우 낼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반신불수, 그 단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대소변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집어주고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늦게야 끝났어요. 아니, 이 사실 끝이라는 건 없었어요. 밤에도 남편이 신음하면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내려와서 얼굴 보고 가고 병원비 200을 매달 보내줬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만 가끔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새벽에 남편 기저귀를 갈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 왜 이러고 사나 싶어서요. 그래도 버텼어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나 아니면 누가 하나 그 생각으로요. 남편이 쓰러지고 2년 반쯤 지났을 때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최미란이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었는데 첫인상이 강렬한 사람이었어요. 화장도 진하고 목소리가 큰 데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반말을 섞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사 인사로 떡을 돌렸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떡집에서 산 건데 솔직한 게 낫잖아. 그쵸? 참 독특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싫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시원해서 좋았어요. 3년째 말도 못하는 남편하고 단둘이 지내다 보니 사람이 그리웠거든요. 미란 씨가 처음 우리 집에 놀러 온 건 이사하고 일주일쯤 뒤였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부터 슈퍼 아저씨가 불친절하다는 것,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기야, 내 코 좀 봐봐. 어때? 코가 왜요? 이거 고친 거야. 노래방 갈 때 손님들이 자꾸 코 가지고 놀리길래 열받아서 해버렸지. 대뜸 성형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소리내서 웃었어요. 미란 씨는 그 뒤로 이틀에 한 번꼴로 놀러 왔어요. 이 간병이란 게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진짜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종일 말 못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나도 말을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미란 씨는 그 외로움에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우, 나 오늘 완전 열받는 일 있었다. 왜 무슨 일인데? 여기 앞에 부동산 아저씨가 나더러 혼자 사는 여자가 뭐 먹고 사냐고 그러는 거야. 아이, 그래서 내가 나 먹고 살 걱정은 아저씨가 안 해도 됩니다. 아저씨 머리숱이나 걱정하세요 했지. 저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미란 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할 말은 하고 쓸데없는 참견은 한 방에 정리하고 뒤끝 없이 깔깔거리는 사람. 저랑은 정말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미란 씨 사정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원래 번화가에서 노래방을 10년 넘게 운영했대요. 장사 수완이 좋아서 한때 꽤 잘 됐다고.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거죠. 남편하고는 딸이 5살 때 일찍 이혼했고요. 결국 미란 씨도 혼자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월세가 싼 이 동네로 옮겨온 거였고요. 그런데 미란 씨가 제 생활을 알면 알수록 진심으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마지막으로 나가서 놀아본 게 언제야? 놀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이러다 자기가 먼저 쓰러진다니까. 간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그땐 누가 돌봐. 앞으로 나 왔을 때만이라도 좀 내려놓고 수다나 떨자. 알고 보니 미란 씨도 저처럼 간병을 해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였고요. 그렇게 미란 씨는 이웃에서 친구가 됐습니다. 친한 친구 외에 마음을 연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얼마 뒤 미란 씨가 여느 날처럼 또 놀러 왔어요. 저는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죠.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끼익하고 휠체어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동시에 거실 쪽을 봤습니다. 남편이 왼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돌리고 있었어요. 봐선 안 될 걸 본 것처럼 너무 급하게 그걸 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오후 남편 점심을 먹이고 약을 챙겨줬더니 스르르 눈을 감더라고요. 낮잠에 빠진 걸 확인하고 안방으로 갔는데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지금껏 같이 살면서 남편 서랍장을 뒤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부부였어요. 남편이라도 지킬 건 지켜주는 게 맞다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떨며 서랍을 봤어요. 별거 없었어요. 보험증서, 등기권리증, 오래된 계약서 몇 장. 근데 서랍을 다 빼고 바닥을 만져보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합판을 살짝 들어 올리니 그 밑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꺼내서 열었는데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맨 위에 있던 건 남편 명의로 된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잔고가 3천 정도.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분명히 노후 자금은 퇴직금이 전부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 있었어요. 이영숙. 저는 이영숙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낡은 수첩도 하나 나왔는데 숫자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뭔가 사업 관련인 것 같기도 하고 가계부 같기도 하고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 사본 한 장, 윤정희라는 이름으로 된 빌라 한 채 등기였어요. 이영숙, 윤정희, 모르는 여자 이름이 2개나 나왔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요. 저는 맨 먼저 등기 사본이 적힌 부동산 주소를 확인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전화기를 들고 잠깐 생각했어요. 아내라고 하면서 남의 집 거래 내역을 물어보면 당연히 안 알려주잖아요. 개인정보라며 끊어버리겠죠? 그래서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배운 게 있거든요. 사람은 돈 냄새를 맡으면 입이 열린다는 거. 전화가 연결됐어요. 저는 목소리를 좀 밝게 바꾸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혹시 근처 빌라 매물 있나요? 지인이 사는데 빌라가 좋다고 들어서요. 중개사 아저씨가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매물 이야기에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아이 빌라요? 어떤 평수 찾으세요? 이 근처 몇 개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지인이 살던 빌라가 있어서요. 거기 혹시 매물로 나왔나 해서 그 주소가 등기사본에 적힌 주소를 읽어줬어요. 중개사 아저씨가 뭔가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 집은 매물 아닌데요. 사시는 분 계실 텐데. 혹시 언제 거래된 건지 아세요? 그때 가격이 어땠는지 참고 좀 하려고요. 그 정도가 딱 평수도 그렇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었더니 중개사 아저씨가 경계를 풀더라고요. 매물 손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집이 그 4년 전에 거래된 거네요. 우리 사무실 거래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몇 분 뒤 뭔가를 찾아보더니 말했어요. 아, 맞다. 기억나네요. 여기 어떤 부부가 오셔서 아내분 이름으로 등기한 건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티를 안 냈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지인인데 인꼬 부부긴 해요.
아이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아내 명의로 해주겠다고 집 사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속으로 대단하다 싶었지. 아 요즘 세상에 아내한테 집 사주는 남편이 어딨어요. 아이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맞죠? 남편분 나이 좀 있고 아내분은 좀 젊고 참 알콩달콩 하시더라고. 더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다른 여자를 아내라고 소개하고 그 여자 이름으로 집까지 사줬다. 그건 그 여자와 같이 살 준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저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울진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영숙과 윤정이가 누구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밝혀내야 했어요. 그 여자를 찾아 나서기 전에 사건이 먼저 터졌어요. 그 며칠 동안 남편 밥을 먹이면서도 기저귀를 갈면서도 약을 챙기면서도 이 머릿속에는 그 부동산 중개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부부가 오셔서 아내의 명의로 알콩달콩 하셨어. 그 말들이 바늘처럼 박혀 빠지질 않았어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이 먹을 죽을 끓이고 이 사람 몸을 닦고 대소변까지 치우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을 하면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더라고요. 근데 내색은 안 했어요. 아직 다 알아내기 전까지는 안 돼. 그렇게 매일 밤 이를 악물며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속만 끓던 그때 미란 씨가 반찬통을 들고 왔어요. 평소처럼 부엌에서 얘기를 하다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겠죠. 한참 이야기하다 미란 씨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슬쩍 보는 게 아니라 대놓고 가까이 다가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남편 앞까지 걸어가더니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알죠? 그래, 분명히 어디선가 봤다 했어. 남편이 반응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남편 얼굴을 더 자세히 봤어요. 코 옆을 보더라고요. 남편 코 옆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빼라고 해도 복점이라면서 안 뺐어요. 그 점을 미란 씨가 확인하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미란 씨 얼굴이 변했어요. 눈이 가늘어지더니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맞네, 그 인간. 미란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노래방 하면서 취객들 달아본 사장의 목소리더라고요. 맞지? 남편 눈이 흔들렸어요. 멍한 척하고 있었는데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저는 봤습니다. 내 노래방에서 돈 안 내고 튄 놈 너 맞잖아. 미란 씨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환자복 윗단추 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째로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휠체어 바퀴가 끼익하고 밀릴 정도였어요. 그걸 본 순간 저도 놀라서 뛰어갔어요. 왜 그래 미란 씨, 이 사람 환자예요. 놔. 미란 씨 팔을 잡고 떼어내려 했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팔에 힘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노래방 운영하면 별별 사람을 다 상대했다고 하더니 만만할 리가 없죠. 못나! 이 남자가 800 넘게 내 돈 떼먹고 갔어. 그때 같이 온 여잔 어딨어? 미란 씨가 남편 멱살을 잡은 채로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목에 핏줄까지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힘으로 떼어낼 수가 없어서 미란 씨 앞에 끼어들었어요. 남편과 미란 씨 사이에 제 몸을 넣은 거예요. 미란 씨, 진정하고 나 좀 봐. 미란 씨가 절 보자 손에 힘이 살짝 풀렸어요.
그 틈에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란 씨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제야 한 발 물러섰어요. 7년 전이야. 미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노래방에 처음 왔어. 혼자 와서 룸 잡고 양주시키고 도우미 불러서 술까지 마시더니 계산할 때 이러는 거야? 사장님, 오늘 카드를 집에 놓고 왔는데 내일 꼭 올게요. 나 이 근처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야. 반듯하고 말도 잘하니까 믿었지. 그때가 첫 외상이야. 미란 씨가 한숨을 내셨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서 떼인 건가 싶었는데 일주일 뒤에 여자가 한 명 왔어. 여자? 자기가 박 사장 아내라고 외상 갚겠대. 그래서 나는 아내가 잘 챙기는구나 했지. 80만 원 외상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30을 주더라고.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남편하고 같이 와서 갚겠다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주고 갔어. 미란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심장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둘이 같이 왔더라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과일에 안주에 별걸 다 시켰어. 계산하려니까 둘이 싸우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더니 남편이 뭐 지갑을 들고 가버렸다면서 다음에 올 때 지난번 거랑 같이 다 갚겠대. 번호랑 얼굴도 다 아는데 설마 떼먹겠어 한 거야. 그리고 노래방이라는 게 단골 장사라 단골 만들려면 눈 감아준 거지. 미란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요. 그 뒤로 한 달에 2-3번씩 왔어. 어떤 때는 이 남자 혼자, 어떤 때는 그 여자랑 같이. 올 때마다 외상이야. 가끔 그 여자가 와서 20-30만 원씩 갚긴 했어. 사장님 죄송해요. 남편이 요즘 사업이 좀 안 돼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난 사정이 있구나.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와서 갚는데 떼먹진 않겠지 했던 거야. 그게 수법이었구나.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미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맞아, 수법이야. 나중에 알았지. 이 남자가 술 퍼마시고 외상 쌓아놓으면 그 여자가 와서 조금씩 갚으면서 단골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반년을 끌었어. 어느 날 둘 다 안 오길래 남기고 간 번호로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야. 가짜 번호를 줬던 거지. 미란 씨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외상장부 정리해봤더니 800이야. 그때 그 돈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아? 월세도 밀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내가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직원한테 무릎까지 꿇었어. 미란 씨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미란 씨, 그 뒤로 노래방이 기울기 시작했어. 둘이서 내 가게 망하는데 기름을 부은 거야. 미란 씨가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 옆에 점. 그래, 맞네. 나 외상 떼먹은 사람 얼굴 평생 안 까먹거든. 그 여자도 기억해.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어요. 제 귀에는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미란 씨가 뭔가를 더 말했는데 귀에 안 들렸어요. 서랍장에서 발견한 윤정희라는 이름, 부동산 중개사한테 들은 정보와 미란 씨 노래방에서 남편이라고 부르며 외상값을 갚으러 왔던 그 여자.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부 행세도 했어요. 진짜 아내인 나는 집에서 자기 먹일 반찬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인간은 다른 여자를 아내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거예요. 남편을 쳐다봤어요. 멍하게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왼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서 하는 신음이 새어나왔고요.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들켰다는 공포. 미란 씨가 옆집에 이사 온 뒤로 이 남자가 얼마나 쫄았을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미란 씨 목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 그 이유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800을 떼먹고 도망친 노래방 주인이 하필 옆집에 이사를 온 거니까요. 미란 씨가 현관으로 가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폭발하고 나니까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지친 것 같기도 했어요. 미안해. 잘못도 없는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미란 씨 아니야. 미란 씨가 멈칫하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고맙다니. 내가 자기 남편 멱살까지 잡았는데. 근데 진짜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어. 미란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까까지 분노로 이글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말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미란 씨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미안해서 우는 건지 들켜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셋 다였겠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안해서 우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미안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겠죠. 들켰다는 공포, 그게 저 눈물의 전부였을 겁니다.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은 난데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옆방에서 남편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벌떡 일어나 물을 갖다 주거나 이불을 여며줬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둠 속에서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 움직여야 해. 더 이상 이 집에서 저런 남자 앞에 앉아 울고만 있을 순 없어. 다음 날 밤새 잠을 못 자고 일어났어요. 남편한테 아침죽을 끓여서 먹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남편 입에 가져다 대면서 생각했어요. 이 입으로 다른 여자한테 여보라고 불렀겠지? 이 입으로 부동산 중개사한테 아내 명의로 해주세요라고 했겠지? 죽이 입술에 묻어도 닦아줄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약을 챙겨준 뒤 저는 남편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일 때문이겠죠? 이 남자가 속으로 얼마나 쫄았을지 뻔했어요.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하길래 제가 남편 턱을 잡고 돌렸어요. 나 보라니까. 그리고 똑바로 대답해. 남편 눈이 커졌어요. 당신 최미란이란 여자 알아? 남편이 힘겹게 소리를 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모른다는 거였어요. 노래방 간 건 맞아? 7년 전에 여자 데리고. 남편이 다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남편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고개를 흔들던 동작이 딱 멈추고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멍한 척하는 것도 시선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나, 남편이 말을 했어요. 발음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나. 그 단어를 듣자 온몸에 닭살이 쫙 올라왔습니다. 여태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일부러 안 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말을 하면 물어볼 게 많아지니까요.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누나야, 영숙이. 남편이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어요. 왼손으로 이불 위에 글씨를 끄적이기도 하면서요. 획이 삐뚤빼뚤했지만 읽을 순 있었습니다. 이봉 누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끊기고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어릴 때 헤어졌어. 아버지가 재혼해서
어려워서 돈 보내줬어. 그걸 왜 나한테 숨겼어? 누나한테 사기 전과 있어. 뭐? 그래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이복 누나가 있다는 걸?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래방은? 누나가 가고 싶다고 해서. 저는 남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야기가 그럴듯하긴 했어요. 이복 누나. 어릴 때 헤어졌고 전과가 있어서 말 못했고 돈을 보내준 건 형편이 어려워서. 노래방은 누나를 데리고 간 거다. 솔직히 반쯤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편하잖아요. 다시 전처럼 죽 끓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미란 씨 말이 걸렸어요. 그날 당신 옆에 있던 여자 젊은 여자였다고 했어. 당신 누나를 보고 젊은 여자라고 할 사람이 어딨어? 남편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눈이 흔들리더니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어두워서 65살 젊은 여자로 봤다고?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지? 남편이 왼손을 흔들며 부정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누나라고 말할 때 그 또렷함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건 저는 일부러 윤정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서랍장에서 발견한 등기사본, 부동산 중개사한테 확인한 것들, 그 카드는 아직 내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이 남자가 나머지 꼬리를 자를 테니까요. 모르는 척해야 더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당신 말이 사실이면 내가 누나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면 되겠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왼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 가지 마. 누나 사람 싫어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 매달 50만 원을 보냈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방을 나오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들으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가지 말라는 거 보니까 더 가봐야겠네. 내가 누굴 믿어? 그날 밤에 남편이 옛날에 쓰던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랍장에 처박혀 있던 건데 충전기를 꽂으니 켜지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한참 헤맸는데 혹시나 해서 차번호를 넣어봤더니 풀리더라고요. 문자함에는 대부분이 다 지워져 있었지만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이번 달 보냈으니 확인해라.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남편 말대로 누나한테 보낸 문자가 맞는 것 같긴 했죠. 생활이 어려운 누나를 걱정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전 이미 남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렸어요. 윤정이 명의의 부동산 등기가 있었으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집을 사줬으니까, 누나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뒤에 더 큰 게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3년이 넘었으니 바뀌었겠죠? 다음 날 형순이를 만났어요. 윤정이 이야기는 빼고 이영숙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이영숙? 그 사람이 누군데? 남편 이복 누나래. 근데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이복 누나? 너 남편한테 누나가 있었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확인해봐야지. 형순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봤어요. 너 그냥 이복 누나 찾는 표정 아니야. 무슨 일 있는 거지? 형순이는 이런데 귀신이었어요. 손님 상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사람 표정이 있는데 도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았으니까. 다 끝나면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이영숙이라는 사람 찾는 것만 도와줘. 형순이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방법 있나 물어볼게. 네 남편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남편 고향은 충청도 쪽 작은 읍이었어요. 형순이가 동네 인맥을 총동원해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거치고 형순이 인맥이 어디까지인지 새삼 놀랐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전 겉으론 평소처럼 남편을 간병하며 지냈어요. 근데 말이 줄었어요. 이제는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슬금슬금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형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찾았다. 진짜? 이영숙 72. 너희 남편 고향 근처 동사무소에서 옛날 주민기록 뒤져보니까 아버지가 같아. 이봉남맨 맞는 것 같아. 남편이 이봉 누나라고 한 게 사실이었어요. 적어도 그 부분은요. 혹시 지금 어디 사는지도 알아? 주소 알아냈어. 불러줄게. 형순이가 불러주는 주소를 적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주소가 있는 동네, 서랍장에서 발견한 윤정희 명의 부동산이 있는 동네와 같은 동네였어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동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순아, 나 아무래도 내일 거기 가봐야겠어. 혼자? 거기가 어디라고 너 혼자 가? 야, 김순자, 나도 같이 가. 혼자 못 보내.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입은 가볍지만 이런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게 형순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죽을 먹이고 약을 챙겨놓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불안한 눈으로 절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갔어요. 생각보다 더 작은 동네였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줄지어 있는 어디에나 있는 그런 동네. 주소를 보고 찾아간 곳은 오래된 3층 빌라 1층이었어요. 형순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떨려? 내가 먼저 들어갈까? 저도 몰랐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형순이가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탁탁탁. 슬리퍼 끌리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문을 연 사람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40대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화장을 했는데 좀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날씬하고 키가 저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경계하는 눈으로 물었어요. 이영숙 씨 계세요? 영숙 언니요? 왜요? 누구신데 찾으세요? 언니라고 아무렇지 않게 부르더라고요. 그때 안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누구 왔어? 윤정희. 서랍장에서 봤던 그 이름이에요. 부동산 등기에 적혀있던 그 이름. 남편이 밖에서 아내라고 소개하며 집을 사준 그 여자의 이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형순이가 제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걸 느낀 거예요. 저는 박정수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문 앞에 선 상간녀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안쪽에서 할머니가 나왔어요. 작은 체구에 허리가 좀 굽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이 사람이 남편 누나구나. 그분이 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종수 아내라고? 종수가 결혼을 했었어? 그 한마디에 온몸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봉 누나한테 아내가 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와 형순이가 낡은 소파에, 윤정이는 부엌 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습니다. 네가 진짜 종수 아내라고? 네, 결혼한 지 40년 됐습니다. 장성한 아들도 하나 있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한테 한 번도 결혼했다는 말을 안 했어. 자식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저도 남편한테 누나가 있다는 말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분 눈가가 붉어지더라고요. 나는 종수 이복 누나인데 아버지 재혼하기 전에 낳은 딸이지. 종수는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고 어릴 때 헤어졌어.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난 외가로, 종수는 친가로 갔거든. 그 뒤 30년 넘게 못 만났다가 종수가 어느 날 찾아왔어. 남편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뒤로 종수가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줬어. 남편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내 형편 어렵다는 걸 알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매달 20씩. 20만 원.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그분한텐 20만 원이 갔어요. 그럼 나머지 3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답니다. 저는 부엌 쪽에 서 있는 상간녀를 봤어요. 저분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정희, 종수가 2년 전에 데려왔어. 친한 후배인데 누나랑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안심이 된다고. 나도 적적했는데 잘 됐다 싶었지. 친한 후배, 남편이 그렇게 상간녀를 소개한 거예요. 정희 씨, 제가 상간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박종수하고 무슨 사이예요? 말해봐요, 본인 입으로. 상간녀가 움찔했어요. 팔짱을 풀고 손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친한 선배고. 아는 분? 네. 저 힘들 때 도와주는 동네 선배. 아, 그래서 아는 선배가 집까지 사줘요? 상간녀 얼굴이 하얘졌어요. 형님은 당황해서 저를 봤습니다. 형순이도 옆에서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는 준비해온 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빌라 등기가 남편 서랍장에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확인했더니 남편이 당신을 아내라고 소개하고 당신 명의로 집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노래방에서 남편이랑 같이 술 마신 젊은 여자, 당신이죠? 그건 맞아요, 아니에요? 상간녀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누나가 불안한 눈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다시 물었어요. 정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종수하고 친하게 지내는 후배 아니었어? 상간녀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모기만 했습니다. 언니, 나 종수 씨하고 만났었어. 7년 전부터. 그분 입이 딱 벌어졌어요.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얼굴이 굳은 것 같았죠. 상간녀가 형님을 보면서 울먹이기 시작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술집에서 만났는데 종수 씨가 잘해줬어.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나중엔 같이 살자고 했어. 아내하고 조만간 이혼하고 오겠다고 했고 그래서 같이 살 집도 사준 거야.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당사자 입으로 듣는 건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병원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옆에 아내가 간병하고 있다는데 근데 난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원래 살던 방은 월세가 밀려서 나왔고 종수 씨가 사준 집은 혼자 살기가 무서웠고 그때 종수 씨가 예전에 누나 집에 가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영숙 언니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상간녀 앞으로 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종수하고 바람난 년이라고? 종수하고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언니 미안해요. 나도 언니한테 말 못한 게.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내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디 뻔뻔스럽게. 그분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손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종수가 나한테 보내준 돈, 그게 다 이 여자한테도 간 거야? 다시 저를 돌아보며 확인 사살하듯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서는 매달 50이 나갔는데 20 받으셨으면 나머지 30은 아마. 우리 둘 시선이 동시에 상간녀에게 꽂혔어요. 상간녀는 눈치를 살피더니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대답을 안 해도 답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세상에, 이놈이 나를 이용한 거야. 내 집을 이 여자 숨겨놓는 데 쓴 거야. 저는 상간녀한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꼭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옆에 있지. 남편 쓰러졌을 때 왜 갔어요? 상간녀가 눈을 깜빡이더니 대답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 병간호 같은 거 못해요. 뭐? 병원도 무서워서 잘 못 가는데 어떻게 제가 옆에 있어요. 저 피 보면 기절해요. 주사 맞는 것도 못 보는데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요? 할 말을 잃었어요. 옆에 있던 형순이도 기가 막혀서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종수씨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저도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봤자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 진짜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7년을 만나고 있었으면서? 같이 있었던 거랑 병간호는 다르죠. 아픈 사람 돌보라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걸 넘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여자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을 때만 옆에 있고 힘들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마치 체질이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이 못하는 그 병간호 누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있어요. 매일 새벽에 기저귀 갈고 죽 끓여서 먹이고 욕창 안 생기게 2시간마다 몸 뒤집어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물 떠다 주고 당신이 피 보면 기절한다는 그 병간호를 난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고. 당신은 좋을 때만 옆에 있고 싶었던 그 남자의 똥오줌을 내가 다 치웠어. 상간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 근데 미안하다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듯 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남편 돌볼 생각도 없으면서 왜 여기 눌러앉은 거예요?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갈 데가 없어서였네. 상간녀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형순이가 옆에서 혀를 끌끌 찼어요. 그분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어요. 이 남자는 저뿐 아니라 이봉 누나까지도 이용했어요. 결국 나는 이 남자한테 보험이었어요. 본처라는 이름의 보험. 다른 여자랑 잘 되면 버리고 안 되면 돌아올 곳. 3년 동안 내가 이 남자 똥오줌을 치우고 밤잠을 설치며 간병한 게 이 남자한텐 그냥 보험금 타는 거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제 얼굴에서 뭔가를 읽은 거겠죠?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전에도 남편 때문에 힘든 적은 많았지만 운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67 먹은 늙은 여자. 거울 속에 저에게 물었어요. 김순자,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날 이후 며칠을 더 생각했어요.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든 화가 날 때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젊은 변호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도 가능하고요. 남편분 명의로 숨겨진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숨겨진 통장이랑 부동산도요? 네, 그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도 남편분 돈으로 취득한 거라면 다툴 수 있고요. 마음이 정리됐어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앞에 앉았어요. 거실 휠체어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죠. 남편은 제 눈을 못 보고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간녀까지 만난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 표정 보면 모를 수가 없었을 테니까. 다 알아 이제는. 남편 왼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나도 만나고 그 윤정이란 여자도 만났어.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당신이 누나한테 거짓말해서 상간녀를 같이 살게 한 것도 알아. 내 돈으로, 내가 아끼고 아낀 돈으로 그 여자 먹여 살린 것도 알아. 당신이 나한테 이혼서류 밀려고 했던 것도, 그 여자한테 집 사준 것도, 날 버리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남편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왼손이 이불을 움켜쥐고 어깨가 떨리고 입에서 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어?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어요. 한참 입을 달싹이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그 말은 예전에 했어야지. 아니다. 40년 전부터 하고 살았어야지.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뭔지 알아? 다른 여자랑 살 준비해놓고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뭐 보험이야? 아니면 돈 안 주고 써도 되는 간병인? 남편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멀쩡했으면 나한테 이혼장 들이밀었을 거잖아. 그 여자랑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었겠네. 근데 아프니까 그 여잔 도망가고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거잖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척하면서.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그거 하나 보고 버텼어. 근데 그 남편이 날 버리려 했던 남자였다니.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안 불쌍해. 난 이제 아내 역할 다 했어. 끝이라고. 남편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 버리고 갈 준비까지 한 사람 아내 노릇은 죽어도 못하겠어. 이혼할 거야. 아니야. 당신이 하려던 거 내가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내밀려던 이혼장 내가 먼저 줄 거야. 남편이 왼손을 휘저으며 아니야 를 반복했어요.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근데 전 알아요. 나 없이 어떻게 살지, 누가 간병해 줄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자기 걱정인 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급한 일이니 당장 오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어디 아파? 앉아. 남편도 옆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전 아들에게 전부 말했어요. 서랍장에서 발견한 것, 이봉 누나, 윤정이라는 여자, 빌라, 노래방. 아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니까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그러다 눈을 감으며 이러더라고요. 엄마, 난 몰랐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엄마 그동안 얼마나... 됐어, 그건 됐고. 진호야, 난 네 아버지하고 이혼할 거야. 저 인간 중풍 안 왔으면 바로 이혼장 들이밀었을 사람이야. 그거 알고 나니까 옆에서 아내 노릇은 더 이상 못하겠다. 아들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아픈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잠 못 자고 아버지 간병하는 동안 넌 뭐 했어?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빴지. 알아. 근데 그게 이유가 돼? 한 달에 한 번 와서 아버지 얼굴 보고 병원비 보내는 게 전부였잖아. 간병이 뭔지 알아? 새벽에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욕창 닦고 밤에 신음하면 일어나고. 그걸 3년을 했어, 혼자. 아들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 끝이야. 근데 진호야,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버진 아버지야. 너를 낳아준 사람이야. 자식된 도리는 해라. 간병은 이제 네 몫이야. 엄마, 근데 나도 직장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아들이 멈칫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겠죠. 평생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니까요. 간병인 써. 돈 없으면 아버지 숨겨놓은 통장에서 꺼내 쓰던가. 그것도 안 되면 교대로 내려와서 직접 해. 방법은 네가 찾아. 내가 3년 동안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한 아내가 나가는 거지. 그게 자식도리까지 면제해주는 건 아니야.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건 아들이 아니라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진호야, 엄마가 그간 참고 살았던 건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였어. 근데 지킬 가족이 애초에 없었더라. 남편이 날 버리려고 했고 난 그걸 모르고 혼자 지킬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젠 안 해. 이젠 날 지킬 거야. 남편이 옆에서 으으으 하며 울고 있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었거든요. 이제는 울 차례가 아니라 움직일 차례였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할 힘도 명분도 없었으니까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분이 도와줘서 재산 분할도 정리됐어요. 남편이 숨겨놨던 통장 잔고와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제 몫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이 남자가 이것저것 쓴 게 많았으니까. 근데 충분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상간녀 명의빌라는 법적으로 다퉜어요. 남편 돈으로 산 거니까 부부 재산에 해당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란 씨한테 돈 일부를 먼저 갚았어요. 봉투를 건네자 미란 씨가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 안 받아. 그건 자기 남편이 진 빚이지 네가 진 빚이 아니잖아. 그래도 갚는 게 맞아. 받아. 이거 갚고 나면 그 남자한테 남은 빚은 하나도 없어.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줘. 미란 씨가 한참 동안 절 보더니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독하면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진짜. 미란 씨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따뜻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망을 품고 사는 건 싫었어요. 이 원망이라는 게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거더라고요. 여태 모르고 살면서도 힘들었는데 알면서 원망까지 안고 살면 분명 제가 먼저 쓰러질 거잖아요. 다행히 아들은 약속대로 간병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쩔쩔맸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걸 갑자기 하라니까 서울에서 오가면서 주중에는 간병인을 쓰고 주말엔 직접 내려왔어요.
제가 나간 뒤로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아픔에 내 남은 인생까지 갖다 바칠 순 없잖아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재산 정리해서 확보한 제 몫하고 평생 모아둔 돈을 합쳐서 뭐 크진 않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근데 이 작은 방이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에요. 결혼 전에는 친척 집에 얹혀 살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 집에 살았으니까 예순이 넘어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거예요. 이사한 날 텅 빈 방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휠체어 소리, 끙끙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무서웠어요. 계속 그런 소음 속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얼마 지나니 편하더라고요. 아,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요즘은 문화센터 노래교실에 다녀요. 미란 씨가 추천한 거예요. 첫 수업에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불렀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멈추라 하더라고요. 또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와, 목소리 참 좋다. 가수해도 되겠어.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나한테도 좋은 게 있었구나. 그걸 처음 알았다는 게 그게 슬프면서도 감사했어요.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 나가고 종종 미란 씨랑 만나서 차도 마시고요. 남편 원망이요? 완전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전에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식었어요. 없어진 건 아니고 온도가 내려간 거죠. 원망을 안고 살면 결국 제가 지는 거더라고요. 끝으로 이 사연을 보내면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참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는 게 미덕인 줄로 알았는데 그건 어쩌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40년 동안 없었거든요. 흔한 취미도 목소리도요. 전부 남편 뒤에 숨어 있었어요. 겨우 내 이름 석자를 얼마 전에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진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